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으로 가는 환절기이죠. 다음 주부터는 기온도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봄 날씨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특히나 건강 관리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40대로 들어서면서 신진대사가 서서히 느려진다라고들 하는데 근력 운동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하고요. 또 단백질 위주의 식품들도 섭취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와 함께 미래 대비는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수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왜 갱년기 들어서면서 몸도 마음도 다 내 맘 같지 않다라고들 많이 하시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몸의 변화이긴 하지만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아 전문가님께서 4060 여성의 심혈관 질환 관리와 보험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생라이프 팁 진행을 맡은 보험 전문가 이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4060 여성의 심혈관 질환 관리와 보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심혈관 질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성분들이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혈관 질환이란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심장이 있습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고요. 이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혈관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40대에서 60대 여성이 심혈관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혈관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한데 이 약한 혈관을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보통 40세에서 60세 전후 어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체적으로 약한 혈관이 호르몬 보호하고 있는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면은 혈관 보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혈관 보호 상실 기능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승이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치를 보면 실제로 10대, 20대, 30대 때는 0%대에 불과한데 40대 이후부터 3%, 12%, 27%, 33%로 심혈관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0세에서 60세 여성이 심혈관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보통 갑상선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여성이 보통 발병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갑상선과 심장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네, 갑상선의 역할은 어떤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체중 조절, 그다음에 체온 조절, 신진대사 조절 역할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대사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저하증으로 인해서는 서맥, 갑상선 한지증으로 인해서는 빈맥, 부정맥이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 수치가 낮기 때문에 신진대사 조절도 안 돼서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혈액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요거를 그 심장의 움직임이 부정확한 부정맥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심장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인데요. 빈맥, 서맥,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먼저 빈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말하고요. 이로 인해서 어지럼증, 흉통, 실신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서맥은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 또한 어지럽고 피곤하고 실신, 그리고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한 상태로 뛰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혈액이 고이고 혈전을 만들게 돼서 심혈관뿐만이 아니고요. 이 심방세동은 뇌졸중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죠. 그 다음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먼저 협심증은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때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원인은 고지혈증, 동맥경화로 인한 관상 동맥이 좁아지고, 또한 여기에서 혈관 내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부 손상이 일어나고 혈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죽상경화 단계를 거쳐서 염증 소견이 발견되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근경색은 이렇게 어느 심장 한 부분이 괴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치료라든가 수술 이후에도 이 괴사된 심장 근육은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이후에 또 올 수 있는 무서운 심장 질환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펌프 기능을 못하는 건데요. 펌프 기능이 뭐냐면 짜주는 거죠. 이 기능을 해야 온몸에 혈액을 보내고 산소를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이상으로 펌프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걸 신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냥 신부전 들어보면 그렇게 중하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심장 질환인 것 같고, 그다음 매우 착각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한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말기 신부전까지 가게 되면 심장 이식 수술 또는 인공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부전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관상동맥, 그다음에 심근경색,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근육, 판막 이상, 신부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다른 질환과 함께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신부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됐을 때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죠. 가슴 통증, 두근거림, 압박감,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전형적인 증세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심장 질환은 이런 전형적인 증세 외에도 심장과 관련이 없는 증세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피로감, 불안감, 메스꺼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심혈관 질환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심혈관 질환과 우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까요? 먼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보통 심장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심근경색의 환자는 10%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는 80% 정도, 나머지 10% 정도는 심장 질환의 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내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이나 심장 질환 진단 코드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허혈성 심장 진단비까지는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물론 보장을 받겠지만 심장 질환 코드를 받게 되면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심장 질환에는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빈맥, 심방세동, 심장 부정맥, 신부전 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 부정맥과 신부전은 굉장히 위험한 심장 질환인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가입하셔서 잘 가입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정맥과 신부전 등 이런 질병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공심장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료기술이 좋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보험 또한 이런 치료법에 맞춰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보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심혈관 질환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다. 또는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이 있다. 또 BMI 수치가 30 이상이다. 또 운동을 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또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심혈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고요. 네, 오늘은 4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분들을 위험률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심혈관 질환 얘기만 들어도 좀 걱정이 되고 무서운 것 같아요. 돌연사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들 준비 필수이겠지만 남녀를 무관하고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이수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현준호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보험 준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죠. 다양한 치료법과 약이 개발되면서 완치 가능한 질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 의료비가 걱정을 앞당깁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관련해서 우리 현준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아무래도 이 치매 그리고 노인성 질환 하면은 뭐 치료도 치료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가족들의 손을 빌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치매 어떻게 준비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에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장수가 축복만은 아닌 그런 사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오래 살면은 장수한다고 축복받았다고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민이 생기죠. 이 노후 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이런 노인의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한 고민거리거든요. 국가에서 치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또 가족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재가급여라든가 또 어떤 일정 수준 이상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시설에 입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설급여 이런 것들 도대체 보험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점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말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데요. 자,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볼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50세 가장이신데 이분 역시 치매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봐오신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치매 뭐 이러면은 주변에 이런 환자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돌봐오신 가장이다 보니까 뭐 요양보호사 비용이라든가 시설 입소 비용이라든가 또 치료비, 약값,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게 꾸준하게 들어가고 또 본인의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쭉 겪어오면서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는 그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국가 지원이 나중에 이제 이런 질병이 걸렸을 때 국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부담이 만만치 않게 꾸준히 들어가는 질병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또 실비보험이 준비가 돼 있기는 하지만 또 치매 같은 경우는 실비가 있어도 뭐 딱히 이렇게 보상되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제대로 보장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보험을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의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그 사례별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그냥 일반적으로 치매 보험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전에 전통적인 치매 보험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새로이 이렇게 좀 출시가 돼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재가급여라든가 시설급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를 또 설명을 드리고 이 50세 가장분에게 적합하게 적절한 보험료로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하면 되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통적인 치매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치매 보험이 나온 지가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가족력이 있으면 뭐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이거는 치매가 걸리지 않으면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 거는 경증 치매 진단비, 중등도 치매 진단비,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비 이렇게 진단비가 세 단계로 설정이 돼 있고요. 이 진단비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치매라는 것을 진단을 딱 받으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죠. 이제 뭐 무슨 치매 뭐 이렇게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전문의가 이 치매의 등급을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CDR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R 척도는 0점부터 0.5, 1점에서 5점까지 이렇게 7단계로 돼 있는데요. 0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0.5점은 약간의 그 인지장애 상태니까 그냥 건망증 정도고 1점부터 이제 경증 치매라고 하는데요. 1점이었을 때 경증 치매 진단비가 나가는 거고 2점은 중등도 치매라고 해서 요때 이제 중등도 치매 진단비가 나가고 3, 4, 5점은 중증 치매라고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비가 나가는데 이 CDR 척도 3점 이상이 되면 중증 간병 생활자금이라고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또 생활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치매 보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CDR 척도로 치매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만 보험금 지급 항목에 대한 이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치매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요양 등급을 질병으로 받았다거나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매 진단만 진단비와 중증 생활비를 받는 경우로 설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진단비 1,000만 원 각각 등급별로 받으니까 경증에 1,000만 원, 중등도에 1,000만 원, 중증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3,000만 원의 진단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중증이었을 때는 매월 50만 원씩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돌아가신다고 해도
3년은 보장 지급이 돼요. 이제 이런 정도로 보장을 받게 되면 남자 50세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5만 4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치매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 두 번째로 설계를 한 건 뭐냐면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진단비 요런 거는 하나도 안 넣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재가급여라든가 시설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혜택을 받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게 앞에 소개했던 거는 치매와 관련된 것만 됐잖아요.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부터 혜택이 돼요. 근데 장기요양 등급은 뭐냐?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성 질환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 상태가 되거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가족이 건강보험에 신청을 해가지고 건강보험에 나와서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뭐 일반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은 1, 2등급 뭐 이렇게 중증인 것도 있지만 3, 4, 5등급 경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5등급부터 해당을 받으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아마 이거는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뭐 부축을 받고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이거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경증 재가급여, 그다음에 중증 재가급여.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라는 건 뭐냐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방문 서비스라는 거 요즘에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시죠. 이런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게 되는 경우에 경증 재가급여가 한 달에 월 70만 원이고 요거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부터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 무조건 5등급을 받게 되면은 10년 동안 보장을 받아요. 매월. 그리고 중증 재가급여는 중증이 돼서도 집에 있게 되면은 3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70만 원은 판정일로부터 10년을 지급을 하지만 중증 재가급여는 판정일로부터 종신토록, 그러니까 살아 계시는 한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양 등급만 받으면 최소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증 시설급여도 똑같이 70만 원이고 중증 시설급여도 똑같이 30만 원 추가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 요양 등급만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한 달에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집에 계시건 시설에 입소를 하시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장받는 금액이 이게 얼마가 되나요? 경증 재가급여만 하더라도 경증으로 그냥 신청해서 이것만 받는다 하더라도 10년이면 8,400만 원 보장받는 거예요. 진단비 중에서 이렇게 큰 금액 보장받는 보험이 흔치 않잖아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이게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남자 같은 경우 51,401원이고 여자 같은 경우 84,176원. 아까보다 조금 비싸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 특약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특약에 대한 납입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5만 1천 원 또는 8만 4천 원의 보험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주계약 보험료, 뭐 기본 사망보험금 50만 원, 그다음에 뭐 나머지 특약들에 대한 거 그저 한 뭐 몇천 원 또는 10,000원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는 5등급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특약들이 다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하시다가 이게 해당만 받게 되면은 보험료는 받으면서 보험금은 받으면서 내가 내는 보험료는 거의 안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고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다. 국가 지원보다도 더 큰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통적인 치매 진단비하고
요즘에 이제 새로 급부가 되는 이런 시설 재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세 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는지 한번 제가 합리적인 설계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가족력이 있었어요. 그죠? 가족력이 있었으니까 치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분. 그럼 진단비도 넣고 재가급여도 넣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납입 기간을 20년 납을 안 하고 25년 납을 했어요. 25년 납을 했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90세 만기로 했는데 자, 경증 치매 진단비를 5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중등도에 1,000만 원, 중증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치매 진단비로 2,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증까지 가면. 그리고 치매보험에 있던 그 전통적인 치매보험에 있던 중증 간병 생활자금은 안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대체를 했냐면 이런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했느냐? 경증 재가급여 50만 원, 경증 시설급여 50만 원.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치매가 걸리든 아니면 다른 질병이 걸리든 장기요양 등급 5등급만 판정을 받으면 집에 계시건 시설에 입소를 하시건 50만 원씩을 10년 동안 보증 지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증인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이 1, 2등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거동이 거의 불편한 상태라고 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중증은 시설급여도 넣었어요. 경증에는 재가급여만 넣고 그래서 중증의 시설로 가게 되면 한 달에 8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보험료가 51,351원. 근데 제가 20년 납을 안 하고 25년 납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이 51,351원 중에서 경증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거의 3만 원에 육박을 해요. 그런데 이건 장기요양 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거를 수령하기 시작하면 바로 납입 면제가 이 특약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5등급만 판정을 받아도 51,351원의 보험료가 나중에는 한 2만 원만 납부를 하셔도 이 모든 보장을 다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가 되고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증만 판정받아도 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짧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입 기간을 좀 늘려서 좀 효과적으로 내가 내는 보험료는 나중에 좀 줄어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혜택은 크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는데 준비한 표를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국가에서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금액을 제가 여기에 표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재가급여,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조금 넘고 1등급까지 올라가면 뭐 160 몇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여기에 15%가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한 10몇만 원부터 한 25만 원 정도까지 본인 부담금이 돼요. 집에 계시면 이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 혜택 받는 금액으로 어떤 방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를 하게 되면 본인 급여가 20% 정도가 되는데 뭐 한 100만 원대부터 한 200, 한 2,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거든요. 이걸로 이제 어떤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한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부터 한 40만 원 중반대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 부담금, 내가 이걸 이용하기 위한 본인 부담금에다가 거기 뭐 추가로 약값이나 이런 것들을 가산을 한다면 이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서 받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 50만 원부터 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보장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대비 본인 부담금도 이걸로 계시는 동안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 하나가 더 있죠, 저희가. 자, 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지사항이 있어요. 고지사항이 뭐냐면 나는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가입이 될까? 이런 의문 많이 가지시거든요. 일단은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지사항이 뭐냐면요. 3개월 이내에 어떤 뭐 치매와 관련된 질병, 그다음에 뇌졸중 뭐 이 정도만 없으면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지금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심지어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치매보험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적은 금액으로 지금 아주 그 납입 면제까지 되는 좋은 상품이 나와 있으니까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실비로만은 채울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치매뿐만 아니라 노화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전략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런 치매보험이라든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같은 것들을 보장받는 보험이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보험금 지급 상태가 되면 과연 이걸 내가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보험과 재가시설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정 청구 대리인을 꼭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라든가 또는 주변에서 내 일을 좀 돌봐주실 분들을 미리 보험 가입을 할 때 지정 청구 대리인을 꼭 설정을 하셔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 꼭 그분이 그냥 본인이 아니더라도 일을 보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설정하는 거를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리모델링 대신에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보험 가입 후에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가입 사실을 꼭 알려주자라는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실손보험, 종합건강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1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저희 부모님만 봐도 사실 이 실손보험이 부담이 돼도 옛보험이 좋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못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직까지 뭐 실손 전환 관련해서 뭐 전환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1세대 실손 혹은 2세대 실손 아무리 비싸져도 지금 4세대 실손이 어떤 분들은 또 안 좋다고 말씀 이렇게 들으시는 것들 때문에 바꾸실지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실손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1세대, 4세대 이 보험들에 대한 각기 장단점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자, 과거에 지금 실손 가입하신 분들 보시면 2009년도 한 10월 전까지 가입하신 실손은 이제 1세대 실손으로 분류가 되고요. 2009년도 이제 10월쯤으로부터 해갖고 모든 보험사가 표준화 실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준화 실손으로 바뀌면서 변경이 된 거는 입원을 했을 때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가 생겼고요. 통원을 할 때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까지 10,000원에서 20,000원 본인 부담, 그리고 약제비는 또 8,000원 본인 부담, 이렇게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생겼죠. 근데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약값하고 통원비를 합쳐서 5,000원 이상 또는 이제 10,000원 이상도 선택은 가능했거든요. 근데 보통 5,000원 이상일 때 청구 가능하게끔 가입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세대 실손 관련해가지고 이 실손 지금 없어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 실손 절대 가입 못한다 그래갖고 2009년도 당시에 엄청 많은 분들이 이 실손 통합보험 가입들 많이 하셨죠. 자, 그때 당시에 가입하셨던 실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일단 지금 시청자분의 가입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인데요. 20년 납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고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거의 한 6만 원에서 7만 원대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갱신된 보험료를 보니 한 14만 4천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과거 실손과
현재 실손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과거 실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 실손 관련해서 정말 100세 만기에 한도도 엄청 크고 그리고 갱신 주기도 별로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청구하는 거 대비 돌려받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가입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한도가 무조건 높은 걸로 또는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신 이 내용을 보시면은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80세까지밖에 유지를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질병 입원 의료비가 3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 통원 의료비는 1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통원을 했을 때 10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실손 같은 경우에 약값 포함해가지고 내가 감기로 병원에 갔다 그래도 뭐 감기로 병원에 갔다 오면은 사실 약값 포함해서 10,000원 이상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10,000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 그래도 지금 이 가입하신 실손은 5,000원 빼고 나머지는 돌려받겠죠. 자, 근데 지금 3세대나 4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원 최소 10,000원 본인 부담, 약값 8,000원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를 할 게 딱히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작은 금액부터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실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많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일이 있을지 큰 일이 있을지 작게 아플지 크게 다칠지 크게 아플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실손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10만 원 통원 한도에다가 80세 만기잖아요. 80세 이전에 무조건 사망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앞으로 통원을 하는데 병원에 매일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1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나온다. 이러면 지금 갖고 계신 실손이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보험료가 비싸진다라고 해도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 실손은 유지를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최근에 이제 뭐 청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MRI 같은 경우에 뭐 무릎 MRI, 비급여 MRI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5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 실손 갖고 계신 분들은 입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사실상 그게 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약간의 편법에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요? 최근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보면은 입원으로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나 이거 입원 처리 못하니까 10만 원까지밖에 못 받네, 나 MRI 못 찍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또 나 전환 실손 가능하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실손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입하신 분이 지금 현재 연령대가 60이 되셨거든요. 가입 당시에는 50대 전이셨습니다. 지금 60세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게 80세 만기면은 앞으로 남은 보험 기간이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은 앞으로 남은 보험 기간이 20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전 상당히 짧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험이라는 거는 계속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뭐 보험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과거 보험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제가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손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오늘 제 궁금증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무조건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선 이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저 역시도 작은 금액도 다 보장받는다 그러면 굉장한 메리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납부했던 보험료가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14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금액들을 납부하고 계세요. 60대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더더욱이나 이런 보험료를 감당하기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실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가입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환을 하셔도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환을 하시면은 이 실손은요. 지금 100세까지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자체가 길어지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 종합보험 안에 실비랑 여러 가지 특약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다 갱신에 만기도 짧고 한도도 작고 사실 이게 볼 게 사실 없었어요. 기존 보험이. 그때 당시에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뭐 정말 통합보험의 형태로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만기가 계속 긴 상품들이 나오고 계속 실손도 변형이 됐잖아요. 평균 수명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유병 장수하는 시대죠. 그에 따라서 보험도 바꿔갈 필요가 있고요. 너무 과거 실손에 대해서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 고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하는 쪽으로 자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 전환 실손으로 하게 되시면 전환 실손은 이제 단독형으로 해가지고 1년 갱신 5년 재가입 100세 만기까지 갑니다. 1년 갱신이라는 거 과거 실손 3년 5년 갱신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이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손해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실손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현재 4세대 실손 1년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인상률이 훨씬 작습니다. 물론 비급여 치료를 많이 청구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조금 많이 오르는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 요율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내가 청구를 많이 안 하게 되면 남들보다 할인이 더 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리고 100세까지 갱신 유지가 가능하고 한도도 기존의 이번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 한도, 이 5천만 원 한도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각각입니다. 물론 급여, 비급여 5천만 원씩 1억을 다 쓸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한도가 1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실손 10만 원 한도였죠. 급여, 비급여 다 합해가지고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이 돼야만 내가 보험금을 다 온전히 받을 수 있었죠.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 20만 원, 비급여 부분 20만 원에서 급여, 비급여를 다 쓴다면 40만 원까지 한도가 생깁니다. 물론 병원비가 크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급여 부분은 최소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고요. 약값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최소 3만 원. 자, 급여 부분은 1만 원에서 2만 원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 의원급은 1만 원 본인 부담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을 때 금액이 뭐 10만 원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실손보다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작은 일이 생길지 내가 오래 살지 일찍 갈지 아니면 큰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넓은 만기가 긴 전환 실손으로 바꾸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종합보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빠졌잖아요. 그 내용들은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기존에 암 진단비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없었고요. 수술비는 거의 없었거든요. 나머지 남는 보험료, 지금 기존에 14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셨었으니까 실비가 지금 2만 9천 원대로 이제 뭐 1년간 또 반값 할인이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된 진단비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든지 다쳐서 가든지 다 되는 이렇게 수술비 항목을 구성을 한다면 실손해서 병원비 들어갔을 때 본인 부담금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검진에다 용종 제거를 했다 그러면 기존 실손에서는 그냥 뭐 10만 원 통원 한도나 입원 한도 100%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새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본인 부담금 20, 30% 있다라고 해도 20만 원 용종 제거비 나온다 그러면은 실비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를 받겠죠. 질병 수술비 항목에서 한 6, 70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오히려 기존 1세대 실손을 유지하셨던 것보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걸 유지하시는 것보다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수술까지 큰 진단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기존 실손은 만기도 짧고 금액도 작았지만 변경하는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비갱신 형태로 종합보험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래도 기존 보험 계속 고집하실 건가요? 4세대 실손 변경하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1세대 갖고 계신 분들 어차피 보험료 오르면 감당이 안 되면 언젠가는 바꾸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나도 앙칼지게 강조를 해주셔서 머릿속에 잘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요. 전환을 함으로써 남았던 이 금액으로 또 이 종합보험을 보충해 주니까 보장 범위도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요. 또 비갱신으로 수술비까지 알차게 챙겼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과거 실손 관련해가지고 보상이 많이 되니까 좀 병원에 이제 좀 자주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실손 관련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부터 물어보죠? 보험 가입 돼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좀 백내장 다촉점 렌즈 수술이나 아니면은
그 도수 치료나 그런 비급여 치료 진료 큰 금액 관련해 가지고 좀 남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실비는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소수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악용이 되다 보니까 실비가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비가 개정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소비자한테 무조건 불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사도 살 수 있고 소비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는 거니까요. 너무 4세대 실손에 관해서 이런 거부감을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1세대,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실손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부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마 치료력이 있어서 실손 가입할 때 부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환을 하시면 일단 그 앞에 있던 조건은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게 돼도 부담보 설정은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다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은 이 부담보 설정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후로 만약에 5년 동안 치료나 검사 이력이 없어서 부담보 설정이 해제가 되는 조건이 이미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부담보 설정을 그대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부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이미 부담보 설정이 해제될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출을 하면 부담보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궁금증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남편이 외국인이라 내년에 해외로 이민을 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죠. 엄마가 오래전에 가입해준 보험도 있고 실손도 있는데 외국에서 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비는 해외에서 병원 간 건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다른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실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비가 발생한 것은 국내 실손 의료비에선 보상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이민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평생 쭉 사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들어오실 일이 있을지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잖아요. 이제 해외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실손을 굳이 뭐 이제 해지하고 가신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출입국 관리증명서에 나갔다 들어온 기록이 다 찍히잖아요. 그런 기록들 관련해 가지고 2세대 실손부터는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면 실손 같은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가져가시다가 해외에 나갔다 온 기록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고요. 자, 다만 이제 실손 이외에 나머지 종합보험들이 있죠. 종합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갈 수 있고 해외에서 입원이나 수술 또는 큰 진단을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해외에서 후유 장애에 남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실손 이외의 나머지 보장들은요. 다 같이 보상이 되는 겁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 수술을 했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 첨부하시면 또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국내에서 가입하신 종합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가시는 거는 안 된다. 유지를 하시면서 좀 더 장기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